즉 이렇게 훑어봤듯이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국작전은 1944년 말에 이르러서야 미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이에 협조 관계가 구축되면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수리 작전이 어떻게 시행될 계획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OSS는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고 친척 지인이 자신이 이제 첩보 활동을 벌일 임무 지역에 존재하며 당시 한반도 내에 비밀리에 조직되었던 현지 반일단체와도 연이 있는 한정지었습니다. 즉 한국 광복군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자들을 뽑았다는 거죠. 이러한 조건 내에서 OSS가 요원 후보자를 선발하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지공작전이 상당한 첩보전과 같은 성격을 띠는 군사작전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단순히 한국 광복군과 일본 제국군이 1대1로 맞붙는 작전이었다면 굳이 OSS가 한국어와 일본어에 모두 능숙한 자라든가 독립운동을 하면서 첩보활동이나 테러활동에 몸담은 자를 뽑을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이제 한시준 선생님이 자신의 저서 한국광복군 연구에서 이제 수집한 자료를 표시한 건데 이 다음 시간표는 이제 당시 한국광복군이 미국 OSS 요인들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당시의 훈련 시간표 중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군사훈련과는 약간 매우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도법을 매우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배우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독도법이라는 것은 이제 지도를 보고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독도법을 매우 많은 시간을 편성해 가르친다는 것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첩보전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관찰 해군 정보를 배웠다는 건 역시 유의할 점인데 이 해양관찰 해군 정보를 한국 광복군들이 습득했다는 이유는 당시 이제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언젠가 진행되게 될 일본 본토와 한반도에 대한 미군의 상륙작전을 이들 한국 광복군 요원들이 그 상륙작전을 조력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훈련법에 대한 기록이 여러 남아 있는데 이제 한국 광복군 국내 진공작전에 참여했던 장준하 선생이 쓰신 돌베개라는 책에는 이제 도강술이나 사격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의할 점은 이것이 게릴라 전법, 즉 정규전이 아닌 비정규전, 유격전을 상정한 전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총을 쏘고 하는 그러한 정규전 훈련과 달리 비정규전이나 유격전, 첩보전을 상정한 훈련을 당시 한국 광복군 요원들이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광복군 요원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과연 이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한반도에 침투를 하고 또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당시의 작전안을 살펴보면 이들이 한반도에 침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고려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차를 타고 만주까지 이동을 해서 만주에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서 한반도 북부 경계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비행기를 통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비밀리에 일본 제국 영공에 침투해서 낙하산을 타고 이제 한반도 곳곳에 침투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잠수함을 통해서 한반도 해안에 침투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수함, 비행기, 육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국 광복군 요원들이 한반도 곳곳에 침투할 것을 미군은 논의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5개 지구로 침투 지역이 결정되었는데 첫 번째로 신의주지구, 두 번째로 평양지구, 세 번째로 서울지구, 네 번째로 부산지구, 다섯 번째로 목포지구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견되어서 충분하게 침투한 한국 광복군 요원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일단 첫 번째로 침투한 한국 광복군 요원들은 해당 작전 지역에서 첩보망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한국 광복군 요원들이 침투할 때에는 맨몸으로 침투한 것이 아니라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물자들을 챙기고 침투를 하게 됩니다. 자, 요원들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작전 구역에서 첩보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제 비밀리에 한국에 거주하던 여러 한국인들과 접선을 해서 이들을 토대로 이제 여러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수집된 정보는 앞서 말했듯이 이들은 통신이나 무전 관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군에게 주기적으로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미군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첩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다발적인 소요를 유발하고 유격대를 조직할 것이 요청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전 내용을 보았을 때 당시 한국광복군 요원들이 이제 수행하려고 했던 작전은 상당히 레지스탕스, 즉 우리가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나 폴란드, 유고공화국 등지에서 활동했던 레지스탕스의 활동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의 군사 정보기관이었던 OSS는 당시 유럽 등지의 레지스탕스를 후원하는 활동으로 시작했던 단체였던 만큼 그 레지스탕스 후원 활동을 본따서 이러한 한국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을 수립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때는 미군과의 양동작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요구된 것은 미국이 이제 계속해서 진주를 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일본 제국 본토와 한반도에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이 작전이 시행될 때 그동안 조직되었던 첩보망과 유격대를 바탕으로 한반도 곳곳에서 이러한 미군들을 조력하는 군사작전을 펼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미리 한반도의 해안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군에게 전달함으로써 미군이 한반도에 상륙할 상륙작전을 더 용이하게 만들고 미군이 상륙작전을 시행한 후에는 이들이 조직한 유격대를 바탕으로 일본군과 소모전, 유격전을 펼침으로써 일본 제국군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미군이 상륙작전을 한층 더 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광복군 국내 진공작전의 최종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광복군의 이러한 작전이 소수 인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군과 정면으로 맞붙는 정규전이 아니라 첩보전이나 유격전을 상정하고 이반되었고 또 당시 한반도 내에는 그러한 토양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국내 진공작전의 성공률은 어느 정도 존재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가지는 함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 요소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당시 1940년대의 독립운동 방법론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느 한 노선만이 아닌 복합적인 노선을 준비했음을 한국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내 진공작전은 물론 군사작전이었지만 이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군사 육성만이 아닌 꾸준한 외교적 노력이 있었고 그 외교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독립운동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끊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독립운동가들이 후원하는 특정 세력이나 특정 국가만이 있어야만 독립운동이 어떠한 성과를 계속해서 거둬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후원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성과를 얻어낼 수가 없고 그 성과를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특정 세력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이러한 어느 정도의 딜레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은 이 딜레마를 어느 정도 끊으려고 한 시도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가지는 세부적인 내용과 그 국내 진공작전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국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설령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그 한국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가지는 기초적인 배경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